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3부 이제 마지막 강연을 맡게 된 오종훈 평가이사입니다. 아마 이 시간 동안까지 기다리시면서 자녀분들의 이제 입시 정보를 위해서 많이 이제 기다리시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오종훈이 알고 있는 입시 노하우를 하나하나 공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수능 논술이죠. 논술 시험에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가야 되고 또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화면 띄워주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서도 일부 대표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매번 그랬죠.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단정한다면 올해 수능만큼은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닌 중수능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주 쉽지도 않았고요, 그죠? 또 아주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평이한 수능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 갖고 약간의 상위권 변별력을 넣는 문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본 것 같고요. 전체적인 기준이 쉬웠습니다. 특히 2교시 아마 수학 영역을 풀 때 정말 쉬운 문제는 아주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 알고 있죠, 그죠? 객관식 21번하고 마지막 주관식 29번, 30번이 특히 B형인 경우에 많이 어렵고 A형 경우에도 30번 문항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완벽하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경향을 정리해 준다고 하면 평이한 수능의 기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위권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만점자 비율이 1% 선이면 거의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보다 높으면 이제 많이 쉬웠다. 일종의 물승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보다 많이 모자르면 이제 어려웠다. 흔히 불승이라 표현하는 경우인데 올해 수능만큼은 국어 A형,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1% 전후에 만점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중간 정도 수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앞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었죠. 특히 이제 영어가 올해 이제 상당히 문제였는데요, 그죠? 영어가 6월 모평도 쉬웠고 9월 모평도 쉬워서 만점자가 4%가 넘어섰는데 그 정도 기조의 학생들 준비해오다 보니까 막상 수능 실전에서 그보다 많이 어려웠던 거죠. 학생들이 와서 얘기할 겁니다, 그죠? 듣기도 예전보다는 빨랐다고 합니다. 듣기 속도가요. 거기서 한두 문항 틀린 학생이 있겠죠? 그 뒤에 가서 독해 문항 가서도 특히 이제 빈칸 추론이 예전에는 많이 쉽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렵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에 자신감이 있었던 학생들도 많이 이제 좀 점수 하락이 많이 나타난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반전 있는 수능이었습니다. 반전 있는 수능. 그동안 상당히 학생들을 부풀게 했죠. 영어는 이제 거의 만점자가 4% 넘었을 거니까 어려운 문제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익숙해 오다가 하나 이제 상황을 완전히 꺾어지는 이런 수능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해 영어가 쉽지 않은 상당히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강남이 무서운 것인지 최상위권이 무서운 것인지 하여튼 이런 경우로 해서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수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중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서 이해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핵심은 이것인데요. 올해는 중수능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점수층의 분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도는 물수능이었고 소위 상위권이 박쳤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작년도 많은 합격선을 보게 되면 보통의 상위권 합격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중위권이 의외로 좀 헐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중위권이 헐렁했는데 올해 그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상위권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나와서 학생들이 좀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판인데 비해서 중위권과 중상위권은 점수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쪽에 약간 이제 두터워지는 구조가 마련돼서 중위권이 좀 두터운 경쟁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노하우의 첫 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여러 통의 문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요번에 수능 못 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뭐 정말 염장지는 얘기긴 하지만 나 이번에 수능 진짜 잘 본 것 같은데 내일 서강대논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점수대가 몇 점이냐 이거예요. 밑점대가. 인문계는 몇 점대 정도가 되면 서강대논술 안 가도 되고 성대논술 안 가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배치표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상할 때 이렇습니다. 첫 번째, 최상위권 학과라고 한다면 흔히 말해서 서울대 경영사과대 포함해서 연대 경영, 고대 경영 정도를 갈 수 있는 점수대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연경, 고경, 서울대 사과대 이상 갈 점수대를 보시면 되는데 그 점수대가 400점 만점에 391점이니까 한마디로 이번 좀 약간 중수능 정도에서 변별력 있게 나온 수능에서 인문계 학생이 점수가 4과목을 다 합쳐봤는데 390점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뭐 내일 치르는 서강대논술, 하양대논술을 안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연고대 지원서는 저희가 383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 연고대 지원서는 뭐 아주 인기 좋은 학과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흔히 연대 생활과학 계열 또는 이제 고대 보건행정 정도를 지원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점수대가 이제 383점 정도 예상하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번에 받은 점수가 385점 정도 넘어서 갖고 웬만하면 이제 연고대 인문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정도 학생들은 내일하고 모레 치르는 논술 지원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희 배치표에 이제 학과별로, 그죠? 학과별 자세히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 가군에 걸쳐서 나군, 다군에 걸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선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는 정도를 아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한 5점 정도를 그 지원선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시면 논술고사 불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등급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사실 주전공이죠. 주전공. 입시 분석을 하다 보면 등급 컷 분석을 항상 해옵니다. 그죠? 항상 해올 때 어려움이 뭐냐면요. 어제 저녁에 등급 분석을 보통 저희가 7시에 첫 발표를 했는데 좀 빠른 데는 6시부터 발표를 했었죠. 사실 그 시간대에 모이는 그 집단이 어제와 같이 조금 수능이, 그죠? 수능이 예상보다 어렵게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모이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보통 시험이 쉽잖아요. 막 들어와서 그냥 하자고 저희가 온라인 집계를 할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표본 집단이 모이는데 조금 수능이 어려웠다 생각하시면 이게 좀 속도가 늦어요. 그러다가 얼굴 빠끔 내리면서 좀 어려웠네, 나도 넣어볼까, 이렇게 해서 등급 컷타임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어제 마음 졸이면서 뭐 이게 포털에서 등급 컷 서비스가 많이 서비스가 되니까 그래 일전에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아마 그런 경향입니다. 저희가 뭐 분석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런 어려운 수능일 때는 그 모이는 학생들 집단 자체가 조금씩 늦춰오다 보니까 그렇다는 경우고요. 아마 오늘 정도 시점이면 대체적으로 등급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점수가 아마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정도 기준에서 1점 또는 뭐 마이너스 1점 정도를 고려해서 우리 자녀분들이 2등급은 나올 수 있겠구나, 아마 1등급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너무 등급 커트라인을 이렇게 완벽하게 볼 수는 없는 게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마 나중에 발표하면 이렇습니다. 1등급은 4%고 2등급 누적이 11%인데 가끔 어떨 때 보면 2등급 받는 숫자 자체가 약 15% 나올 때도 있습니다. 1등급이 약 6%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그 동점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어려운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는 92점이나 91점이나 똑같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표준점수는 정수로 표기되니까.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92점이든 91점이든 같은 표준점수를 받아서 원래는 92점에 1등급 커트라인이 걸릴 것이 상황에 따라서 91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등급별로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아떨어지면
그게 정말 수능 등급 대박입니다. 대박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시면서 조금 더 이제 현재 정도 서비스된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고요. 또 이거 또 기관에 따라서는 A 기관은 94점 이상하고 B 기관은 92점 예상했으면 누구 걸 믿어대요라고 하는데, 사람은 어느 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의 기관이든 8개의 기관이든 등급컷 서비스 할 때 가끔 저도 서비스하면서 평균을 따지면 평균을 내봅니다. 평균 내봐서 이 정도가 대략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 그 점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단지성으로 해석합니다. 집단지성. 많은 기관들이 평균 냈으니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 온 한 기관은 뭐 믿어도 좋겠지만, 조금 믿었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기관 거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아마 학생들의 점수대를 아마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한국사 보는 학생들이 사회탐구에서 만점자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사회탐구에서 만점자 1등급 나오는 과목이 제법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주요 대학만 얘기했지만 서울 소재대학 지원선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죠? 주소지 기준 서울 소재대학 지원선을 국수영탐 기준에 337점, 그다음에 국수영 기준에서는 250점 정도를 보시니까 대략 저 정도 나오면 우리 아들 딸 서울에서 학교 다니겠구나 생각하시고, 저 점수보다 조금 미치면 어쩔 수 없이 전철 타야겠다, 조금 장거리 전철 타야겠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저희가 최상위권 학과를 보통 체크할 때는 상위 0.1%, 상위 누적 0.1%로 들어갈 수 있는 의예과를 체크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의예, 카톨릭대의예, 연대의예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점수대를 390점 정도 예상했으니까 서울대의예는 그보다 좀 더 높겠죠, 그죠? 자, 390점대를 예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 지원선을 377점, 보통 공대 선임은 380점대 나오겠죠? 자, 380점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략 이번에 자연계 학생인데 뭔가 좀 지난번보다 어려웠다. 국어도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 수학도 하나는 다게 틀린 것 같고, 영어는 지독히 못 봤고, 과탐도 상황에 따라서 못 봤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도 380점대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이 학생 연고대, 만약에 연대 이미 논술 치웠으니까 고대 논술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경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모집 단위와 내 점수의 차이가 약 5점 정도 이상이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정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대략 2점에서 3점 정도 차이 나면 상당히 조밥씩 내면서 합격을 또 기대해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서도 아직 내일 논술을 갈지 안 갈지를 못 정하신 분들 아마 참고 바라면서요. 어쨌든 여기 자세히 나눠준 장판지 배치표에 점수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대만 바로 보지 마시고요. 그 점수대에서 약 적어도 3점 이상, 5점 이상의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소재대학 지원선을 국수영탐 기준에 325점, 국수영 기준에 249점 정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원점수 기준으로 발표해 드리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수능 점수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어려워지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지면 표준 점수가 낮아지자 이런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탐구 과목이 그렇습니다. 탐구 과목에서 쉬운 과목에서 만점을 맞춘 학생하고 어려운 과목에서 만점 맞춘 학생이 상당히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은 쉬운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어려운 과목에 만점을 받은 학생보다 약간의 점수를 좀 감점해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점에서 2점 정도 감점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만 다 따지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반영 비중이 큽니다. 정시에서. 자연계는 수학, 과학 반영 비중이 큽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영역별로 반영 비중이 높은 영역에서 점수가 좀 더 많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원래 가지고 있는 점수보다 실제 대학별로 환산할 때는 2점 또는 3점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를 감안해 보시고요. 반대로 자연계 학생들인데 수학, 과학을 평균보다 못 봤다.
그런데 점수를 총합해 봤는데 뭐 표준 점수로 한 480점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서는 자연계는 수학, 과학 반응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점수 들어갈 때는 내 점수를 2점, 3점 정도를 깎아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문과도 마찬가지, 인문계도 마찬가지. 인문계는 대체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반응 비중이 크니까 탐구 때문에 점수 부풀리게 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영수를 잘 봤으면 원래 점수 때보다도 1, 2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도 가지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정시 지원 전략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논술,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담당 분야가 정시 지원 전략인데, 정시 지원 전략은 12월 2일부터 해도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당장 원서 안 냅니다. 원서 넣고 싶어도 수시 합격하면 또 원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 생각하는 거에 고민을 해보는 거,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2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1부 강의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냐? 정시라는 것은요, 일단 수시라고 하는 것이 추가 합격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몇 통화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번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나 예비 비번 받았어요.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저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합격할지는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대체로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추가 합격 많이 나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 추가 합격 상대적으로 덜 나옵니다. 그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많이 나오고 교과전형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학생들이 A 대학도 붙고 B 대학도 붙고 C 대학도 다 붙는 거예요. 누구는 다 떨어지는데 뭐 그런 식이죠. 그런 학생들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3개 대학 붙었다고 5개 붙었다고 5개 대학 다 내릴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빠지니까 추가 합격이 많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 합격의 예비 번호가 조금 더 뒤에 있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추가 합격 예비 번호가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적습니다.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느 논술에 되게 강한 학생이 있고 어느 날 운이 또 대박 터져갖고 그 논제는 이미 또 알고 있던 것이어서 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논술 전형 합격자는 조금 더 예비 중원이 덜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모집단 이별도 그렇습니다. 인기학과, 최상위 학과, 그 학과는요 서울대만 제외하면 추가 합격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경 쓰는 애가 고경 쓰고 서울대 경영 쓰는데 이 학생이 다 붙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일단 갈 수 있는 대학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가 추가 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인기학과가 많이 나옵니다. 비인기학과는 어떻게 되느냐?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뭐라 하죠? 아주 지남철입니다. 아예 붙어 있어요. 왜? 그 대학밖에 없는데.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모집 단위별로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종전에 추가 합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해 보면서 자녀분들의 그 예비 합격 사항을 기도해 봐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뭐 예상 아무리 해봤자 추가 합격은 언제죠? 12월 중순 정도에서나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정시도 마찬가지. 정시도 최초 합격하면 언제죠? 빨리 발표한 학교 12월 말 1월 초에도 발표하니까 최초 합격되면 바로 어디죠? 겨울 방학 때 어디죠? 괌이나 놀러 갈 수 있는데 추가 합격 발표 나오는 상황 대보세요. 마음 두근두근해서 놀러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죠?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 최종 성적 발표가 12월 2일인데요. 수능 접수가, 정시 접수가 12월 24일, 며칠간 기간이 있죠? 거의 20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20일 정도. 기간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동안 연구 많이 하시면 거의 뭐 도사됩니다. 거의 도사돼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뭐 수능 환산 점수 복잡하다 그러는데 그때 아빠 계산력 동원해서 아빠 계산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계산력입니다. 그죠? 엑셀 사무실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 엑셀 밑번 쓰면 다 나옵니다. 아니면 기관 들어가서 뭐 서비스 받으시든지 계산 다 됩니다. 그 시간이 충분해요. 그때 연구 많이 해서 좀 원서 대박 나면 좋겠고요. 자, 올해는 공교롭게도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24일, 상당히 상징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캐롤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눈치 작전을 펴야 됩니다. 정시 지원 학생들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는 거의 재외 종수해 드리면서 원서를 마감합니다. 올해가 그래요. 올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시면서 일단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대학별 한자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별 지원 전략 나중에 많이 고민하셔갖고 가군에 소신 쓸지 나군에 뭐 안정 쓸지를 아마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한번 쭉 개요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12월 2일부터 엄청나게 많이 고민할 사항인데 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게 유리할지 백분위 반영하는 게 유리할지 내신 정도 어떻게 파악할지 정도에 대해서 그때 상황 가서 또 많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 한 가지 팁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팁이냐면요, 작년도의 상황하고 재작년의 상황하고 올해 상황은요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정보를 듣다 보면 재작년 상황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빵꾸가 여러 군데 많이 났대. 나중에 빵꾸 아까 소개할 겁니다. 그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는 재작년 수능은요 수준별 수능을 처음 치렀던 해기 때문에 그 영어 비용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배치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많은 정도의 합격선 하락이 꽤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상황이 역전되었죠. 학생들의 수능이 쉬워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연구됩니다. 다. 정말 제가 27일 치르면서 정시는요 수시하고 다닙니다. 수시는 6개 대학을 지원하니까 좋은 대학의 경쟁률은 당연히 높습니다. 정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딱 지원하면은 가군이면 가군 한 군데밖에 못 지원하고 나군이면 나군 한 군데밖에 못 지원하는데 자그마치 연고대, 성대, 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터졌습니다. 작년도만큼 그랬어요. 별로 없는 예죠. 원서 날리는 경우인데 실제 작년은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죠? 왜? 수능도 쉬워졌고 어차피 한번 진로도 볼 수 있고 점수차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도는 어떤 문제냐면 재작년에 합격선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재작년 합격선을 파악하게 되면 다 합격선이 좀 내려갔습니다. 영어 비용 때문에. 자, 작년도 상입니다. 올해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반대라기보다는 그 반대 맞죠. 올해는요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국어 A 비용 똑같이 보죠. 수학 A 비용 똑같이 봅니다. 그죠? 영어 통합됐습니다. 탐구 똑같이 봐요. 단 한 가지 차이는 내년도 수능이 바뀐다는 거. 이건 지원 심의죠. 그죠? 내년도 수능이 바뀌고 뭐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한국사가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어쨌든 한국사 필수되고 수능 제재 바뀌고 이것만 하나의 변수예요. 내년도에는. 이런 지원 심리가 하나 변수고 나머지 수능 체계라든지 대입 체계, 지원 판도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작년도 합격선을 그대로 참고해도 좋습니다. 올해만큼은. 다만 내년도가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지원 심리가 하향 지원을 많이 할지 상향 지원을 할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유보해야 되는데 보통 수능 체제가 많이 바뀌게 되면 약간의 하향 지원 추세가 좀 더 있습니다. 그죠? 왜 재수하게 되면 또 교과서 달리해서 배워야 되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데 뭐 그거 관계없이 재수한 학생도 있죠. 어차피 뭐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네, 수능 성적 활용도 뭐 방법이 많습니다. 그죠? 영역별 가중치, 반응 영역 등등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고려할 필요 없어요. 내일 가능한 거냐 따라주시고 내일 굳이 간다고 하면 한번 기출문제 보시라고 하세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뭐 최근 5년간 뻥크학과 집중 분석 해놨는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좀 창피했습니다. 이거 교육적인 내용도 아니고 빵꾸학과 찾아가라는 얘기인데 밑에 보시죠. 전설의 뻥크 1982학년도 서울대 법대 당시 340점 만점이 시절입니다. 예비고사 320점에 체육장 20점입니다. 340점 만점. 서울대 법대 보통 300점 이상이 합격을 했는데 당시 184점이 합격해서 세상에 떠들썩했습니다. 세상에. 아마 부모님 때에서는 좀 기억하실 거예요. 184점. 그 학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200점 이하가 5명이었고 그 중에 최하한 선이 184점이었던 거죠. 상당한 펑크죠. 서울법대 8학번, 80학번, 82학번이죠. 82학번. 서울대 82학번. 자, 근데 제가 약간 분석을 해드리면습니다. 당시 왜 펑크 나느냐? 자, 조금 역사죠. 역사 공부죠. 1980년 80학번은요 본고사를 봤습니다. 81학번은요 예비고사를 봤었는데 본고사 안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역사 얘기를 좀 하면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730 교육제천 내리면서 과외금지 조치 내리고 본고사 폐지시켰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죠. 요즘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죠. 아니
당장 저 연말에 본고사 보게 됐는데 본고사를 폐지시킨 거예요. 그 예비고사로 들어갔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무제한 복수 지원, 그 다음에 한 개 대학만 갔습니다. 이런 식의 제도 변화가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컸을 때 이런 펑크가, 전설의 펑크가 나왔습니다. 요 이후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서울대 서류에 있습니다. 얼마 점수, 일정 자격 이하가 돼서 나오잖아요. 학력 이하가 되면 우리 안 뽑습니다. 안 뽑습니다. 제도가 요때 나왔어요. 요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그런 제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뽑아야 됐습니다. 그죠? 자, 이건 아주 과거 얘기고요. 자, 2011 정시 연대경제 고대 수학교육과 펑크 났다는, 이게 고대 수학교육과는 상위 한 5%대까지 아마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2012 정시 서경, 영경, 고경 3경에 빵꾸 나서 상당히 그 당시 논란이 많이 됐던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경영대가 이제 뭐 서로 펑크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었는데 당시 그랬습니다. 2013 정시는 제가 요거 이제 숭실대 금융학과, 숭실대 건축학과 얘기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죠?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대단한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죠? 나오시고요. 2014 정시 연대교육 고대영문, 연대학공생명. 연대학공생명이 좀 펑크가 좀 더 컸습니다. 최초 합격선도 좀 높았는데 마지막 펑크가 더 있었고요. 작년도 정시죠. 연대문화인류 서울대경영, 연대생활디자인 부산대 의대까지 해서 작년도면 큰 펑크는 아니었는데 약간의 점수 하락이 있었을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펑크가 나느냐? 사실 어느 학과는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 개의 모집단을 뽑는데 차가 몰리면 병목 구간은 점수가 터지는 것이고 헐렁한 구간은 점수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런 구조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제도 변화가 있을 때가 그런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자 심리가 좀 작용하고요. 실제 용기 있는 자가 펑크학과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용기 있는 자가. 근데 펑크를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추가 합격이 많이 생기는 경우. 왜냐하면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이 많이 생기면 추가 합격 10번 번호하고 추가 합격 15번 번호의 점수차가 확 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럴 때 나타나는 경우인데 저희도 이건 사후 분석만 하지 사전 예감은 못합니다. 사전 예측은 좀 뭐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펑크가 덜 나지 않을까 정도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덜 나지 않을까. 어디는 나겠죠, 그죠? 어디 나겠는데 덜 나지 않을까. 이유는 작년도 입시하고 올해 입시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다만 이제 내년도 수능 체계가 변하니까 심리 변화가 어떨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교육대 지원한 학생들 쭉 보시면 됩니다. 그죠? 교육대 지원도 상당히 유망하죠. 표준 점수 활용하는 대학과 백분위 활용하는 대학 점수차가 좀 있습니다. 그죠? 점수차가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교대 대 경인교대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주교대 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대 대구교대 약간 이제 학생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폭이 되니까요. 이렇게 경쟁할 때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아니면 수능만 잘 받았는지에 따라서 움직이시고요. 수능만 보는 대학이 유일하게 경인교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초등교과가 있습니다. 면접은 보지만. 근데 이거 상당히 관건입니다. 왜? 교대는요 내신이 다른 주요 대학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때문에 수능 점수를 2점 깎아 먹을 수도 있고 2점 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신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 참고해서 내신이 높으면 수능 점수가 좀 낮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반대죠. 내신이 더 낮으면 수능 점수가 좀 더 높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다군과 어떤 조합으로 지원하느냐. 보통은 이제 가다군이 일반 대학이 많으니까 일반 대학 가군 지원하고 나군 교대 지원자도 꽤 많습니다. 인적성 면접 어쨌든 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문제는 대부분 다 학교 기출문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치한 지원 대책입니다. 의치한 지원 대책은 뭐 이 자리에 제가 강의를 많이 안 해도 의치한 정도 보내는 부모님들이면 이 정도 정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그냥 저렇게 잘난 집안도 있구나 하고 그 정도에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죠? 보시고요. 일단 뭐 표준 백분위 유불리도 따져봐야 되고 영역별 반응비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군별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주로 이제 명문 사립대는 대부분 다 나군에 몰립돼 있습니다. 그죠? 나군에 몰립돼 있고 가군에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몰아 있습니다. 그죠? 그 지원 대개를 잘 판단한다는 거. 지방 학생들은 당연히 지역 인재 전형이 유리한데 그 어떤 식으로 또 흡수할지. 최근 의료계 동향, 졸업 후 전망. 의대 진짜 매니아 지망자들은 저까지 고려합니다. 와, 요즘에 치대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한의대 뭐 이런 거 다 고민합니다. 그죠? 그 어느 대학 들어가면 바로 종합병원 의사가 바로
잘 될 수 있어? 이거 다 따집니다, 그죠? 그런 것도 최대한 고려해서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런 취업부 실리까지 잘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잠시 보겠습니다. 농어촌 전형. 도시에도 농어촌 전형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게 방송이 인터넷 방송입니다. 생중계입니다. 지방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요 시간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요 시간만 기다렸어요. 조금 더 제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화면 캡처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좀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가군, 나군, 다군 똑같이 농어촌 전형도 지원합니다. 예전과 바뀐 것은 6년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합격선이 좀 하락하는 정도의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거 다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전형 하니까 좀 일부 빠지시네요.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특성화고 전형입니다. 이것도 관계자가 많지 않을 텐데 특성화고 전형이 예전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줄었으니까 각 군별로 어떤 식으로 전형하는지를 잘 살펴서 특히 여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배자 장애인까지 준비했습니다. 사배자 장애인까지. 저희가 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나 보통 얘기하죠. 그것도 상당하게 준비 많이 하면 같은 값이면 좀 좋은 대학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예를 들면요. 서울대가 18명 이내를 정시해서 모집하는데 최종 선발위로는 꼭 18명 다 채우지는 않습니다. 그죠? 작년도에 8명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명 이내니까 18명 다 뽑았다고 항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원 자격이라든지 능력이 되어야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체능 계열 실기 중심 전형인데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미대, 음대, 체육, 무용, 연기까지 준비해왔는데 관계자분들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도요. 예체능도 비실기 전형은요. 말이 예체능이지 예체능이 아닙니다. 그죠? 문과 모집 단위의 합격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실기 전형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대, 체육, 연기, 음대, 무용 순으로 수능 반영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 강연이 마지막 시간이어서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수능 어차피 다 지나갔죠, 그죠? 지나갔고 이미 어렵다는 거 다 판정이 났으니까 자녀분들 많이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논술 적성 면접 기회 잘 잡으시고요. 또 그것도 안 됐을 때 올해 정시에서 모두 대박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